네, 안녕하세요. 제1회 초, 중 등 정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혁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재영 교수입니다. 지금 자리가 이래서 제가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은 정보교육의 실현을 위한 초, 중 등 정보교육과정의 방향성 제시 및 공개 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국회의원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로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정보교육 확대 추진단과 한국정보교육과학교육연합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포럼 시작에 앞서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부에는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듣게 될 거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5분의 패널을 모시고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 끝까지 참석하셔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는 지금 장소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서정영 단장님을 모시고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사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서정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정기 교육과정 개편을 두고 교육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로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인공지능의 기초 역량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매우 걱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많은 것들이 디지털 데이터화 되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또는 너무 빠르게 변해서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다고 포기하며 안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산업혁명은 새로운 교육을 요구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신기술 역량 교육을 실시해야 그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문해를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체계에서는 디지털 문해를 가리키는 정보교과의 교육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에 겨우 시작을 했지만 너무 부족하고 체계가 잘 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2022년 교과과정 개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보교육과 관련된 7개 학술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정보교육 확대 추진단을 결성했습니다.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학부모 등 정보교육 확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2022년에 반드시 정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강덕구 의원님과 과방위의 윤영찬 의원님,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과기정통부의 장석영 차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추진단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정영 교수님의 그 개사를 들었습니다. 본 포럼을 위해서 세 분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아까 좀 전에 우리 서정영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국회 교육위원회 강덕구 위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오늘 제1회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혁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소프트웨어, AI 등 정보교육에 대한 갈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교육에서 정보교육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계도 미래 가치와 시대 정신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준비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AI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보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국회 과방위 소속이시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윤영찬 위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정보교육 확대 추진단의 제1회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혁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로 기술 혁신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AI 인력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합니다. 2022년부터 초중등 정보교육은 필수 교과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보교육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연속적인 정보교육은 사교육에 의한 정보교육 의존과 지역별, 소득별 정보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정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보교육 확대에 대한 혁신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영찬 의원님 축하 영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개회식의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계신 장석연 차관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차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보교육 확대 추진단 서정연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 뉴딜을 추진 디지털 대전환의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고 올해부터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분야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 계획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AI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에는 소프트웨어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초중등 정보교육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되는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포럼은 소프트웨어 AI 인재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시대 요구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단하는 시적절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또한 미래에 꼭 필요한 정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활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혁신 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연사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세 분의 그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걸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회사 우리 또 서정인 단장님께서 개회사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포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AI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국가의 그 소프트웨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박현재 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이 확산과 미래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얘기하다시피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산업 200여 년의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한 부의 증가가 일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기술은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IoT와 같은 기술들이 핵심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더 한층 더 나아가서 실제 세상을 디지털 세상에 매핑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이 점점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전이죠. 딱 10년 전에 그 모자이크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저를 개발한 마크 앤더슨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우리 이제 10년 지나가면서 그것이 현실화됐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시가총액 탑 10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면 전체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계시겠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핵심 가치로 하는 기업들이 세계 탑 10의 7개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탑 10의 혁신 기업 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약 70% 정도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는 이 벤츠 회장이 이 자동차도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회사조차도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2010년경에는 거의 8, 90%가 하드웨어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경에는 그 자동차 가치의 약 40% 정도가 소프트웨어이고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60%가 소프트웨어고 콘텐트 20%를 해서 약 80%가 소프트웨어의 가치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동차 분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ICT 시장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ICT 시장이 우리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ICT를 유지해서 일어나고 있고 ICT가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ICT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미국에서는 약 44%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는 20% 정도에 있고요.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더 많아서 46%. 조금 상대로 약하다는 일본도 30%가 넘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하드웨어 제조가 굉장히 강해서 소프트웨어가 20% 정도고 하드웨어가 36%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빠르게 선진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계속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2019년도에는 포브스가 그 소프트웨어를 AI가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핵심 파트로서의 일종의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브레인 역할을 하는 AI가 전체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와 소프트웨어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소프트웨어의 큰 분야가 있고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의 일부가 기계학습이고 그다음에 기계학습 중에 일부가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의 한 분야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딥러닝인 거고요. 실제 구글에서 AI 머신러닝, 딥러닝이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였더니 전체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데 중에서 한가운데 조그맣게 딥러닝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사실은 딥러닝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집합체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 작은 분야가 AI 기술이면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이 같이 동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인공지능에서도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세계적인 강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지금 3대를 바뀌고 있는데도 계속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2019년도 12월에 AI 국가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디지털 뉴딜을 주장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와 AI 회사가 되고 있는 증거를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AI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빌리티 아까 자동차 얘기했습니다만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금융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일 많고 그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600명의 주식 트레이더를 해고하고 2명만 남긴 다음에 대신에 9,0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대체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금융기관 마찬가지고 의료 헬스케어 기관, 에너지 분야 뭐 이런 분야들이 다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다시 말해서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AI나 소프트웨어의 인재가 이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7년도 자료입니다만 지금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텍사스 호스틴이 2018년도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과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3,300명이나 됐다고요. 4년 정원이 1,900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하니까 당이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 그 텍사스 호스틴에서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교수도 제대로 확보 못했다. 한 명도 그 애는 못 봤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극심한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이 미래의 경제가 K자 양극화를 그릴 거라고 보이는데, K자 양극화 중에서 상승곡선을 그리는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분야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미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은 대략 지금 현재 6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꾸준하게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키워왔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30여만 명 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또 한 그만큼 돼서 대략 한 60여만 명의 전문 인력이 있고, 이게 꾸준하게 증가해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100여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그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게임 업체들의 비대면을 사회를 맞아서 굉장히 많은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인력 수요에 시달리면서 연봉 초봉을 뭐 5천만 원으로 했다든지, 뭐 평균 임금이 얼마라든지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가 이미 60만 명의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소프트웨어가 우리 이 사회에, 그다음 우리 교육에 어떻게 역할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2011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삭힌다는 말이 퍼지면서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자라는 운동을 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소프트웨어 강화되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시대고, 그것이 소프트웨어 for all 혹은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세상은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해도 이제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AI for all 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AI for social good, 그 착한 AI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엔이 발표한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지구의 지속 가능한 목표 17가지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AI뿐만 아니라 XR for all이라서 AR, VR 기술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블록체인도 제2의 인터넷 혁명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우리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 이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이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쭉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우리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바로 소프트웨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가치가 컴퓨테이셔널 싱킹 혹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고, 이 컴퓨팅 사고력을 바로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리의 교육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은 소프트웨어 세상을 바뀌면서 이 필수 역량으로서 컴퓨팅 사고력을 꼭 갖춰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문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분자생물학은 생물정보학으로 바뀌고 있고, 인지과학은 인지정보과학으로, 언어학은 언어정보학으로, 또 우리 사무 경영 이거는 MIS로 바뀌고 있죠. 예술 분야에서도 예술 디자인 분야가 디지털 아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컴퓨팅 사고력이 그 베이스가 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필수 역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은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컴퓨팅 사고력을 어떻게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함양할 것인가, 이거를 핵심 아이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AI for K-12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여기는 교사들과 컴퓨팅에 있는 분야들이 같이 모여서 AI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인지하고, 그다음에 추론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그다음에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에 AI가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것. 이게 AI의 학습 커리큘럼인데, 이 AI 커리큘럼 바로 소프트웨어의 컴퓨팅 사고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 학생들은 뭐 이미 스스로 잘 알아서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 희망 직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한 달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거기서 보면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에서 공공직을 제외한 분야로는 거의 대표적으로 것으로 올라온 것이 컴퓨터공학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미 세상이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를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원하고 있는 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황이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보 교과는 198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실습 선택, 이게 실학 선택의 한 분야로 해서 처음에 정보 교과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직업 교육으로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오면서 그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보 교과에서 정보 교과 시스템에서 ICT 활용 교육이 확산되었고, 이때에 드디어 이제 전 국민을 위한 교육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교육이 확산되긴 했습니다만, 다만 이때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도구로서의 교육에 강조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처음 컴퓨팅 사고력의 교육이 이 개편 과정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이게 처방되면서 2015년도에 교과 과정에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게 반영이 되어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미 있는 출발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상대적 시작한 거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의 수업 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등학교에 5, 6학년 합쳐서 17시간, 중학교의 전 학년에 34시간을 가르치고 있고,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대표적인 다른 선진국들은 대개 기본적으로 학년별로 34시간 정도를 하고 있죠. 전 학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에서 필수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더 고등학교까지 필수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국을 들어보면, 요즘 들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해 강조하고 디지털 역량이 늘어나는 영국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과 더불어서
컴퓨팅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ICT 이 과목에서 컴퓨팅 과목으로 개편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이 2대 패권 기술 패권을 자랑하는 중국의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에서 확대 개편해서 AI를 포함하도록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는 AI와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개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는 일본도 대대적인 개편을 해서 2020년에 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의 정보 교과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5년부터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수업 실수가 더 부족한데, 수업 실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배울 걸 다 못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17시간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그 다음에 전학년 중학교 3학년 동안에 34시간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어디까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시간이 40분 내지 50분으로 편성되는데, 그러면 수업할 준비를 하다가 끝납니다.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고, 양질의 수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교사도 부족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세 학교당 세 학교당 한 명꼴로 교사가 있어서 한 교사가 서너 학교를 같이 가르치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순회 교사와 다른 분야에 있는 선생님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같이 하는 상치 교사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우리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위한 과제를 4가지로 보면은, 무엇보다 먼저 수업 시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선진국과 같이 한 학년에 34시간씩, 전 학년에, 그러니까 합치면 중학교 같으면 102시간은 확보해야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초등학교부터 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AI가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교과 과정이 개편돼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 6학년에 실과의 일부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걸 독립교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그래서 중학교에도 한 학교당 한 분씩의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디지털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보다 훨씬 더 급격한 성장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냐는 바로 우리가 AI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 능력이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혹은 우리 모두의 인류를 위한 AI, 디지털 세상으로 이끄는 원동력인 AI와 소프트웨어를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현재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하시는 동안 열심히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 너무 많은 걸 많이 해주셔서 참 어렵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보 교육에 대한 어떤 또 히스토리까지, 역사까지 또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프트 교육 현황, 그 다음에 또 해외 소프트 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소프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국가의 큰 과제를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정보 교육에 대한 시수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잘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교사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적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이제 그러면 교육과정 혁신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의장을 맡고 계신 서정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서정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정영 교수님께서 발표 자료를 아주 됐습니다. 그냥 뭐 예, 많이 만드셔서 무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오늘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와 노키아라는 회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는 핸드폰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애플은 컴퓨터 전문 회사고 핸드폰을 컴퓨터로 간주를 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2008년에 아이폰을 처음 만들고 나서 애플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문제는 노키아죠. 노키아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의 45%를 차지하던 세계 최대의 핸드폰 회사였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딱 5년 만에 노키아는 핸드폰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됩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제조업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죠. 세계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던 회사가 5년 만에 망하는 것은 제조업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애플은 시장가치 1위 회사로 올라가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아주 성공한 회사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상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 현상을 나중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엔 이거를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 혁명,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같은 용어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대한민국에는 알파고라고 하는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다 인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찬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파고는 이제는 세계의 최고 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알파고가 기보를 남겼죠. 이거를 보고 좀 더 연습을 해봐라 하고 은퇴를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다음에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바꾸는 그 다음 아이템이 아마 자율주행차가 될 겁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다 되지만 그건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제가 가끔 봅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차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사고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해서 1년에 100만 명의 목숨이 사망하고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기계가 자동차입니다. 이것을 만일 자율주행을 하여서 인해서 차량 사고의 90% 이상만 줄일 수 있으면
이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사회는 바뀔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 이미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면서 의료 분야, 금융, 법률 분야까지 전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술까지도 소프트웨어가 창작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업혁명을 보면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1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뀝니다. 이럴 적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한 국가들은 선진국이 되고 이 변화에 늦게 대처했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아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정보사회가 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디지털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산업혁명이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지식노동까지도 자동화를 하게 되는 대단한 문명사적 대변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우연히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컴퓨터의 발전과 통신기술의 발전. 그래서 굉장히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또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통신기술, 이 인프라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융합해서 세계 최대의 역사상 최고의 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디지털이 되는,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하는데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퍼셉션을 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추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의사결정할 때는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서 가장 좋은 거를 찾아내는 그런 기법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스스로 배웁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과 같이 굉장히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그 지식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을 프로그램으로 직접 규칙을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 하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으로 혼자서 해보고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배우는 그런 강화학습까지 나오면서 이제 인공지능에서의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됐는데 바로 이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이라는 이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모든 과학 연구, 자연과학, 사회과학 가릴 거 없이 이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계학습 기법으로 다양한 자연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난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과학 쪽에서도 언어학이라든가 경제학, 경영학 같은 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가릴 거 없이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이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할 것 없이 모든 과학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도구로 사용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각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대학 교육 모든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배워야 한다. 전공에 관계없이 이걸 알아야 한다. 이런 융합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MIT도 얼마 전에 칼리지 오브 컴퓨팅입니다. AI 대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그거를 융합하는 그런 전문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유학 전문공자도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대학의 모든 전공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교육을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연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컴퓨팅 사고력과 기초 수학과 통계학적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초 수학이나 통계학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은 잘 따라오는데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뭐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이거는 데이터라는 개념, 디지털 데이터가 뭔가, 어떤 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서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코딩 능력, 이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을 하면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상당히 공허합니다. 대학에 와서 이런 기초 능력부터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기초 소양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기초 소양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대학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대학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의 일관된 정보 교육과 교육 체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읽고 쓰고 셈하는 것처럼 프로그램하는 것이 기초 역량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능력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초 능력을 갖추지 못한 디지털 문맹률이 95%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프로그램을 해본 적도 없고 해봤더라도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지털 문해는 어떤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 컴퓨터 쓸 줄 알고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 그러면 디지털 문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라는 곳에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관리, 통합, 분석, 평가, 해결, 소통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소양. 저는 이것이 컴퓨팅 사고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컴퓨터와 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추상화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저는 디지털 문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 문해는 기초 수학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학문에서 기초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연구를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 갖춰졌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 디지털 문해는 인공지능의 구구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구구단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은 지난 2014년에 교육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단행을 할 때 중요한 리포트가 왕립 한림원에서 나온 Shutdown or Restart라고 하는 바로 이 보고서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뭐 조금 시샘말로 얘기하면 망할래? 아니면 다시 시작할래?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서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꿨고요. 그때 BBC에서 나온 이 기사 타이틀이 Curriculum Changes to Catch Up with World Best였어요. 세계 최고의 최고를 따라가기 위한 커리큘럼 체인지였습니다. 미국도 지속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모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중앙정부의 교육이 아니라 거기는 지방자치 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도록 해달라라고 대통령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작년서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2025년에는 대학 수능 시험까지도 소프트웨어를 가고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플러스 X의 그런 그 융합 인재를 50만 명씩 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교육상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15년 교육과정에서 약간의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박현재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매우 아쉬운 거는 중학교에는 정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서 34시간 아주 뭐 적은 시기이지만 하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정보라는 교과가 제대로 셋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과정을 체계성 있게 이렇게 셋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문맹 퇴치가 아주 대한민국의 그 경쟁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구구단에 해당되는 컴퓨팅 사고력을 모든 학생들이 구구단처럼 몸에 배도록 그런 기초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년 2022년에 시행되는 교육과정 개편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충분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런 그 컴퓨팅 사고력을 충분히 익숙해지면 저는 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인공지능과 다른 과목을 교과 과정을 약간 융합한 교육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사들이 컴퓨터 코딩, 디지털 문맹인 교사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융합교육을 하기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일단 초등, 중등 교사들은 빨리 모든 교사들이 이 컴퓨팅 사고력을 익숙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전공과 관계없이 국어, 영어, 수학처럼 모든 교사들은 바로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을 필수적으로 익숙하도록 사대와 교대의 커리큘럼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임용고사에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 이수를 필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도 이런 국가적인 개발자 인재난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산업계를 위해서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 직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과 같이 혁명적인 기술 발전은 혁신적인 교육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농경시대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야 겨우 읽기 쓰기 수학 과학이라는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대에 이러한 교육을 빨리 적용해서 전 국민에게 교육을 한 국가는 선진국이 되었고, 이러한 교육을 신문물 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신문물 교육을 필요 없다. 예전부터 해오던 충성, 효도 이런 유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한 그런 국가지요. 이런 산업혁명 시기에 교육의 개혁을 제때 맞추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팅 사고력은 새로운 기초 역량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우리의 교육체계에 추가할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셧다운과 리스타트라고 하는 영국 왕립 할리먼의 리포트가 촉발한 영국의 교육개혁을 기억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AI의 기초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을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교과 과정 개편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이런 컴퓨팅 사고력과 AI 기초 역량을 갖출수록 사대와 교대, 교육과정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전 국민 90% 이상이 디지털 문명이 탈피하면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보 능력의 격차는 빈부의 격차보다 더 심각한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의 공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대로 골고루 다 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경쟁력 차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2022년 내년 교과과정 개편을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서정인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뭐 학문 분야별로 AI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융합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학에서 AI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에서부터의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대학에서 그 다음을 이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초중등 교과의 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초과해서요. 이것으로 주제 발표 두 분의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휴식을 갖고요. 4시 한 5분부터 우리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임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어서 유정수 교수님이 자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